일잘러가 되기 위한 6번째 감각, 데이터 분석 센스를 발표하게 된 최규민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카카오에서 광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육감이라고 하면은 경향신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그 5개의 감각을 넘어서는 제6의 감각, 식스센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진이나 해일이 올라오게 되면은 동물들이 막 부산하게 움직이거나 짖대가 한쪽으로 대량으로 이동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감각이 뛰어나서 예민해가지고 모든 것 예측을 한다던가 또는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정신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런 육감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이제 이렇게 타이틀이기도 했어요. 일잘러에게 육감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육감 이전에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제 한 5가지 역량 등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마 저희 회사에서도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업무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 하듯이요. 대부분 회사에서 이런 5가지 역량을 기대를 합니다. 직무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협업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육감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 센스를 한 육감이라고 좀 한번 그냥 불러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업무를 계획하고 이게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를 예측을 한다던가 그 결과가 나왔었을 때 정량적으로 증명을 한다던가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서비스가 성장하거나 이럴 때 그 이유를 분석적으로 정량적으로 해석해서 해결하는 그런 역량들이 데이터 분석 센스 역량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데이터 분석 제가 업무를 하면서 또는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한번 같이 공유해주고 싶은 경험과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3개의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낮게 날린 열매이고요. 네, 그리고 목표를 설계하는 도구, 결과를 측정하는 도구, 그리고 자료 작성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ROI가 나오는 일이다. 이 3개의 소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낮게 날린 열매입니다. 우선 데이터 분석하면은 상상하는 것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빅데이터, 화려한 시각화, 복잡하고 고급 통계, 예측, 머신러닝. 즉 데이터 분석가라던가 과학자,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로 또는 상상하거나 또는 그런 일을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 분석가더라도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파이썬의 판다스라던가 SQL 또는 엑셀 그리고 기본적인 통계 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도구와 툴 역량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이라 그러잖아요. 나눌 분, 쪼갤 석. 것처럼 데이터를 나누고 쪼개고 합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실제로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선 먼저 제가 실제로 취미로 분석했던 글은 실제 어떤 도구를 많이 사용했고 어떤 업무를 많이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브런치 글을 요즘엔 잘 많이 안 쓰지만 예전에는 간간히 썼었는데 그때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글 2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좋아요가 하나는 84개, 하나는 58개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세미나가 끝나고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글도 보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오픈소스의 네이밍 특징들이라는 글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썼었는데요. 다들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개발자들이 다들 많으시잖아요. 개발자들 하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저도 그랬고 변수명이라던가 함수명, 클래스명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되게 코딩을 정말 잘하는 분의 소스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유명 오픈소스를 내가 만들 기능이랑 비슷한 오픈소스를 다 뒤져가면서 변수명, 클래스명을 이렇게 작성하긴 했었는데요.
진짜 변수명, 클래스명, 함수명 이런 거 하나 잘 작성하면은 되게 코딩이 술술술 풀렸어요. 왜냐 설명이 잘 되니까 그 구현의 코드가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뭔가 특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뭐 함수 명의로 하면 뭐 get, that, 뭐 calculate 이런 걸로 시작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왠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때 이제 데이터 분석을 취미로 정말 많이 했을 시기였는데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본 사례인데요. 뭐 간단한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은 GitHub 소스에서 유명 오픈 소스들을 한 20개 정도 다운로드 받았고 그 소스들을 다 이제 스캔해 가면서 정규 표현식으로 변수명, 함수명, 클래스명을 자동으로 한번 추출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출된 결과들을 예쁜 테이블, 뭐 타이디 데이터라 그러죠. 이렇게 좀 탐색하기 좋은 테이블 데이터로 만들어서 뭐 글자 수 분포도 보고 사용된 품사와 종류도 보고 그리고 품사의 조합도 탐색해서 결론을 내었어요. 그 결론도 되게 유의미했고 의미가 좋아서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도 늘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글을 하나 해가지고 좀 재밌게 했던 사례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썼던 글인데요. 최근이라 해봤자 한 1년 반 정도 좀 꽤 지난 것 같아요. 2020년 4월이네요. 네. 데이터 분석가 대리가 유소년 축구 플렉스 하기라는 글을 썼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 대리가 저고요. 저희 아들이 지금 초5학년인데 초2, 초3 때 유소년 축구 선수반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아들이 하는 축구를 이제 연습 경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대회도 출전하고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찍고 뭐 제가 다 찍은 건 아니지만 같이 있는 다른 부모님들이 많이 찍어서 그 영상을 보고 아들에게 여 일로 와봐 너 이거가 좀 부족해 이건 너무 잘했어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대로 해보고 싶다. 우리 아들의 전력 분석원이 돼보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본 분석입니다. 이런 유튜브 경기 영상에서 아들의 유튜브 경기에서 우선은 한 땀 한 땀 이제 저희 아들이 볼터치를 했던 순간들 한 15분 경기를 하면은 11회에서 12회 정도의 볼터치가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 순간들을 좀 다 찾고 그 볼터치 순간을 좀 기록을 했었어요. 뭐 이렇게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리고 뭐 드리블인지 패스인지 슛인지 수비인지 그리고 왜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작성해 가면서 이렇게 뭐 스프레드시트 작성해 가면서 기록을 하고 그것을 또 이제 분석을 하기에 예쁘게 정제해서 테이블 데이터로 만들어서 뭐 볼터치의 성공과 실패, 그 실패했을 때의 그 실패 이유, 그리고 그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가 어떤 상황이고 이런 어떤 포지션일 때 이런 것들을 막 탐색해가지고 분석 결론을 막 잘 정리를 했어요. 하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이렇게 내가 잘 못하고 있었구나.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뿌듯하게 막 글을 다 썼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들으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초등학생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축구를 그만두기도 했지만 정작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들 제가 좋아했다. 그래서 제 기대로 많이 이것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분석은 재밌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을 딱 느끼게 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개의 글을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상상했던 뭐 빅데이터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꼬집어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가장 많이 시간을 들였던 것들은 다 스몰 데이터였어요. 스몰 데이터에서도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스몰 데이터를 되게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분석을 할 때 파이썬의 판다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자르고 그룹핑하고 비교하고 전후 분석을 하고 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탐색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장 많은 그 다음 시간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탐색된 결과 중에서 되게 예쁜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인사이트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쭉 그냥 디스크립트 하는 게 아니라 좀 내러티브가 있어야지 좀 좋은 인사이트가 다 잘 발견되고 그래서 내러티브랑 설명을 넣었고 좀 이번에는 전력 구성원답게 히트맵도 대충 비슷하게 그려보고 막 그랬거든요. 시각화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이 두 개 취미로 했던 글이지만 이 취미로 했던 글이 회사에서의 데이터 분석보다 뎁스는 더 깊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에너지도 썼고, 어,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뭐 빅데이터, 화려한 시각화, 고급 통계 이런 건 없습니다. 다 뭐든지 쪼개고 합치고 그룹핑하고 뷰를 이렇게 다르게 보고 그리고 다시 합치고 결과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만 있었습니다. 예, 스몰 데이터로 내가 꼭 필요한 데이터, 탐색을 하기 좋은 데이터로 잘 정제해내고 그것을 SQL, 엑셀, 판다스와 같은 시각화 등 기본기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이런 거, 이거 배우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저도 쓰는 그 함수라던가 SQL이 그렇게 될 수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알면은 이렇게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다른 것이 있는데 좀 능숙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의 조그만 데이터라도 쪼개고 나누고 합치고 다시 다른 뷰로 보고 하면은 수십 가지의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할 때마다 능숙하게 계속 트랜스포즈 해가면서 찾아내고 정리해가는 그런 능숙도가 매우 필요한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어 했던 그 타이틀이었던 낮게 날린 열매가 여기에 관련된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하면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좀 높게 열린 열매라고 불리는 좀 뭐 고급 통계를 이용하거나 팬시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엄청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뭐 인과 추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기대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기대하는 낮게 날린 열매들, 아까 같은 기본적인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회사에 꼭 필요한 내가 이제 개발자라면은 내가 API를 성능을 개선하고 나서 응답 시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응답 시간이 짧아졌을 때 서비스의 CS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UX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년 대비, 전달 대비, 전일 대비, 그리고 장애의 원인을 조금 더 이렇게 자르고 분석적으로 해석해 내길 바라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낮게 날린 열매를 잘 따고 빠르고 능숙하게 따는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네. 회사에서는 절대 화려한 보고서를 기대하진 않아요, 되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 낮게 날린 열매를 따기 위해서 목표를 되게 간결하게 세우고 문제에 되게 빠져들고 가치에 집중하는 그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내길 바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목표를 설계하는 결과를 측정하는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좀 한번 좀 설명이 편하기 위해서 어느 IT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팀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팀이에요.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 현재 그런 팀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이 개발팀이 이제 API 성능을 개선을 딱 했어요. 하고 나서 회사에서 원하는 이상적인 또는 이 개발팀에서 조직에서 원하는 이상적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이 초록색 성장의 이제 서비스의 성장 곡선인데 기본적인 여기에 우리가 API 성능 개선을 해서 이 성능 개선을 우상향시키는 이렇게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회사는 기대하고 개발팀도 이렇게 회사의 성장에 이렇게 기여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런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목표를 계획하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합니다. 벌써 이제 10월 말이고 다음 달이면 11월, 12월이잖아요. 보면 회사에서는 12월에 아마 회사를 지금 다니시고 있는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업무 성과 평가를 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는 개인별 업무 계획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팀의 개인별 목표를 1월에 매년 이제는 설정을 하는데 그 예를 이제 상상 속에 가장 기대하는 거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 원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회사든 조직이든 나든. 뭐 우선은 요건 이제 OKR이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키 리절트로 이렇게 설계하는 건데 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10% 확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리더로 자리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량적 좀 목표로 뭐 고객사 100개 확보, 기존 고객을
95% 유지, 클라우드 가용성을 99% 그리고 지연 시간을 2% 개선하겠다라는 이제 세부적인 이제 목표까지도 이 오브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키 리절트를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는 이 회사의 목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팀이 조직이 기여할 만한 목표를 설정해 우리는 여기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조직의 목표를 조금 더 그 회사의 목표보다는 해상도가 높게 오브젝티브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핵심 키 리절트를 또 설계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은 이제 더욱더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 조직의 목표 중에서 나는 API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API 성능 개선해서 고객 경험을 최적화한다. 라는 좀 비전과 같은 목표를 설계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응답 시간을 개선하고 오류를 낮추고 이런 것들 하겠다라는 키 리절트를 세우죠. 보면은 지금 딱 보면 회사와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일관되고 내가 기여한 것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되는지를 좀 구조화돼서 명확하게 좀 연결고리를 갖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좀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이게 이제 위에처럼 상상 속에 저는 회사가 되게 어, 잘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 잘하는 회사 내에서도 팀과 팀이 되게 커요. 어떤 팀은 되게 조직 목표를 정량적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목표는 어떤 조직은 그게 어려운 조직들도 있어요. 아예. 이렇게 이제 회사의 목표를 우선 그려요. 아, 매출을 2배 성장하겠다. 나는 이제 클라우드를 ABI를 도입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해서 성장시키겠다. 이런 좀 거시적인 목표를 막 세우기도 해요. 그러면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죠, 이제. 그리고 나도 목표를 그리고요. 이게 좀 이게 현실적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정하느냐라고 이런 걸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현재 업무를 지속하거나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대부분 정량적인 목표를 설계하다라고 거의 가이드가 많이 내려와요. 뭐 가이드는 제가 처음에 설계했던 그 상상 속에 나의 가이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래서 뭐 API 성능 개선 과제를 3Q에 완료한다. 3Q라는 정량적인 목표가 있죠. 그리고 신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API 서버를 이전한다.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고 최대한 지원한다. 이런 목표를 설계하면은 어, 또 합의도 돼요. 합의가 돼요. 조직에서는 개인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주는 곳도 있지만 못 해주는 것도 많아요. 피드백 정도만 하는데 조직은 다수의 조직원들을 개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디테일하게 목표를 설계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일단 합의가 돼요. 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년 25년 1월에 이제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막 달려서 이제 연말이 되었어요. 그러면 개인은 달성을 하죠. 3Q 내에 과제도 완료했고 쿠버네티스로 클러스터 이전도 했고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운영했어요. 그럼 개인은 목표를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업무 역량의 평가, 업적의 평가는 평균 이상을 기대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목표를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잘 안 보여요. 뭐 이렇게 샤워룸에서 이렇게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뿌옇게 추상적으로 좀 설정했는데 이제 결과는 어떠느냐? 일상 다 닦고 깨끗하게 보거든요. 거기에 때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적의 평가, 성과의 평가는 정량적으로 하게 돼요. 무조건. 무조건. 네. 그래서 계획의 달성보다는 실제 이런 것들을 완료해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API 실패의 CS가 얼마나 감소했고, 응답 속도가 얼마나 늘었고, API를 이제 서버가 클러스터로 이전하면서 뭐 리드 타임이 얼마나 단축이 됐고 또 대용량 트래픽에 때 뭐 스케일링 얼마나 자동적으로 됐는지 또는 서비스 장애 빈도가 얼마나 하락됐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조직이 개인을 평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죠. 나는 왜 목표한 거 다 했는데 내 평가는 왜 평균 이하예요? 생각보다 높네. 기분 좋고 이거 땡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업무의 목표는 추상적인데 반해서 결과는 구체적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일 추상적으로 결과를 평가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추상적으로 평가해서 낮게 나오면은 구체적인 걸 통해 가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의 목표와 결과의 평가가 좀 미스매치 되는 경우가 좀 많기도 하거든요. 어, 네. 그래서 매칭을 시켜야 돼요. 업무의 목표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그런데 좀 현실 속에 나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와 조직의 목표가 되게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설계돼서 쫙 나올 그 구조화가 되면은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미스매치를 감내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탑다운을 이렇게 이상하게 했는데 해피엔딩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아, 이거 설명이 좀 뒤바뀌었네요. 네. 현실은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잘 설계를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상상 속에 나가 있을 그런 회사나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팀에 갈 수도 있어요. 결론은 내가 잘 해내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일잘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런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API 성능의 개선의 이유를 조금 추상적이더라도 또는 이거를 갖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들에게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니면 조직의 리더에게 왜 이거를 개선해야 되느냐 이유를 묻고 따지고 따진다? 따지기보다는 그냥 묻는 거죠. 계속 그냥 귀찮게 물어서 성능 개선의 이유가 결론은 API 타임아웃이 지금 많이 발생한다. 서비스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뭐 가입과 결제에서 실패 빈도가 늘고 한 타임아웃이 10건 이상 발생한 유저는 유저 이탈 비율이 확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진짜 필요하네. 라고 동기부여도 많이 뵙게 돼요. 그냥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개선하겠다고 하면은 동기부여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체화를 해야겠죠. 정량적으로 그러면 API 성능 개선을 50에서 30으로 40% 개선하면은 되겠다. 라고 한번 묻고 그러면 이렇게 개선하면은 아까와 같은 CS와 UX가 개선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변을 또 올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것들은 API 응답 시간이 느린 구간, 평균이 아니라 느린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API 응답이 99%, 99.9% 구간을 100ms로 만들겠다. 도전적인 목표를 막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 스루프도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디테일한 목표를 막 계속 자기에게 묻고 또는 조직장에게 물으면 돼요. 이런 거 질문한다고 싫어할 조직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장이 훨씬 많긴 합니다. 묻고 하면은 나의 목표가 이렇게 설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냥 완료가 아닌 어떻게 이 완료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무엇을 만들어내겠다가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업무 결과를 열심히 달리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근데 하고 났더니 너무 도전적인 목표였어요. 99%에서 100ms. 그러면 이건 달성을 못했지만 그래도 한 80% 달성했다. 아까는 완료 여부였으니까 그냥 완료하거나 못하거나로 평가가 되게 그냥 뭐 너무 극과 극이죠. 그렇지만 나는 70%를 달성했어. 90%를 달성했어. 그리고 이건 너무 도전적인 목표였고 이것만 하더라도 API CS가 개선이 잘 됐어. 라고 하면은 적절한 평가와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와 업적 평가를 딱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업무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업적 평가를 개인이 내가 잘해내는 것들을 잘 찾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걸 또 분석을 해야 돼요. 먼저 하느냐, 후행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긴 한데, 먼저 하는 건 너무 어렵긴 해요. 그러더라도 하면은 되게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달성 가능성이 예측돼요. 이게 정말 도전적인 목표였는지. 아까 그냥 API 개선 완료, 개선한다겠다. 이거는 달성 가능성이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달성을 하겠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예측되고 업무의 완료 여부를 3Q, 2Q, 1Q가 아니라 빠르게도 아니면 더 늦게도 리즈너블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우선순위 판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 계속 다른 업무, 회사의 방향성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바꿀 때 이 과제를 계속할 것인가, 드랍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 서비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예측되기 때문에. 특정돼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인 것 같아요.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것들은 불확실해요. 되게 불확실하면 복잡해지는 거고, 이런 쿠팡의 리더십 프린시플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복잡함은 속도와 스케일을 낮추는 주범이다. 매우 공감 가는 얘기거든요. 명확한 목표는 간결함을 가져오고, 이 간결함은 업무의 속도와 스케일을 매우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문제에 빠져들 때 목표는 구체적 정량적으로 설계되고 결과는 정량적으로 증명 가능해지는, 결론 목표와 결과가 하나의 딱 라인업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맞아떨어질 때 지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났네요. 그럼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자료 작성 시간에 투자하는 것은 ROI가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일이다. 라는 것들을, 요 워딩을 이제 저희 같은 팀에, 같은 조직에 이제 JK, 저희 카카오는 이제 영어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JK라는 분이 해줬는데, 그것을 이제 허락받고 따와서 썼습니다. 네. 우선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저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탐색을 많이 한다 했잖아요. 데이터를 막 이렇게 위크 아워로도 그려보고, 뭐 카테고리별로도 그려보고, 시계로도 그려보고, 다시 쪼개고, 트렌드도 보고 막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그리고 원래 분석은 목표는 이거였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확장되어서 막 이렇게 발산이 되어서 정말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요. 막 버리고 싶지 않은 내 새끼 같은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기 시작합니다. 주저리.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분석의 목표, 실제 시작했던 분석의 목표와 다르게 막 주로 한 10페이지 막 작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고 많은 데이터와 많은 정보의 양을 막 표현이 돼요. 그리고 과도하게 시각화가 되고, 당연히 이제 결과 항목만 한 10개, 15개씩 되니까 요약과 결론이 부재한 것처럼 돼버립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 미생 혹시 보셨나요? 미생? 네. 미생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직장인이라면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생의 장그래가 이런 글쓰기를 해요. 이런 5줄을 2줄로 줄이는, 깎고서. 데이터 분석 보고서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 열정을 만드는데 5일을 썼더라도, 뭐 하루 이틀 더 쓰더라도 한 장짜리로 만드는 그, 진짜 모든 것을 다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핵심과 핵심과 가치에 집중하는 보고서 만드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뭐 정량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자료 작성을 할 때 이제 만약 우리가 한 10페이지짜리 문서를 2시간을 더 투자해가지고 자료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리고 독자가 읽는 시간 10페이지 읽는데 30분이었다. 그러면 근데 한 페이지로 줄인 걸 읽는데 15분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읽는 사람이 한 1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한 15분씩 더하면은 한 25시간을 세이브한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걸 안 했어요. 이건 내 시간이니까 남의 시간이잖아요. 남의 시간은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내 시간 2시간 25시간보다 2시간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서가 길고 복잡한 문서가 내가 공유했어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반대로 불필요한 질문이 많아져요. 내용 설명을 막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하면서 10명이 질문을 해요. 10분씩만 답변을 해주면 1시간 40분 내 시간을 가져가요. 2시간을 투자 안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시간은 독자의 25시간, 작성자의 1.67시간, 불필요한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즉, 2시간 투자로 이런 단기적인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런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큰 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기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0페이지짜리가 있으면은 실제 진짜 얘기하고 싶고 중요한 거는 요건 A인데 사람들이 B, C, D에 꽂혀요. 그러면은 여기에 막 논쟁을 해가지고 시간 다 까먹고 회의 시간. 우리가 결론을 의사결정을 해야 될 A에 대해서는 다음에 합시다. 라고 또 회의를 잡아요. 비효율적이죠, 매우. 그래서 이제 핵심에 집중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만 딱 들어가고 정형적으로 들어가면은 논쟁을 줄이고 빠른 의사결정. 우리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내 무언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이유는 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들은 회사의 성장에 또는 회사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고 모든 우리의 업무의 결과들은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빠른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잘 작성됐다. 누구나 잘 읽힌다. 원래 읽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런 이해관계 다양한데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잘 읽히는 그림이 있게 되면은 되게 축적이 되고 계속 공유가 돼요.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2년, 3년 후에도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예를 든다면 신규 직원이 합류해도 매번 말로 설명해 줄 될 것이 문서 하나 전달을 통해 가지고 신규 직원들도 기분이 좋고 아니 빠르게 적응하고 구성원들 신규 있는 구성원들 기존 직원들도 시간 투자가 되게 효율적으로 되죠. 그리고 구성원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문서를 딱 링크만 주고라도 배경 지식을 동일하게 갖게 되고요.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 ROI를 높이는데 엄청 기여해요. 요거는 되게 좋은 예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광고 조직이거든요. 에드테크라 그러기도 하죠. 이런 이제 퍼포먼스 광고 조직인데 이 광고가 도메인이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도메인 장벽도 크고. 그래서 뭐 기획자건 개발자건 스텝이건 이렇게 광고로 오는 직원들은 이 문서부터 한번 던져줍니다. 신규 직원들이 이 문서로부터 읽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댓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제이비라는 저희 또 같이 일하는 분이 쓴 글인데 원래 이 글을 어떻게 써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개인이 열심히 그냥 쓰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그냥 취미생활처럼은 아니지만 네. 뭐 광화문 입장에서 최고입니다. 일단 감동부터 받고 있겠습니다. 뭐 조태꿀, 이거 발음 잘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 공식 문서에 딱 박혀 있으면은 어깨뽕이 올라가죠. 그리고 저의 평판도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ROI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거, 분석을 잘 해내는 것만큼 그 글을 되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자료 작성에 시간 투자하는 것은 ROI가 매우 높은 거다. 근데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진짜 효율 좋은 일이니까 꼭 많이 시간 투자해 주길 바랍니다. 한번 그러면 총 요약, 이제 오늘 했던 얘기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업무 목표의 결과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설명 있어야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면, 하려면은 기본기를 이것도 가져온 단어인데 마르고 닳도록 연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